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은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2단원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소단원 조선의 개항 단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9세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죠.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라 안에서는요, 세도 정치의 잘못으로 살기 어려워진 백성들의 봉기가 끊이지 않았고요. 나라 밖에서는 서양과 일본 세력이 조선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중 1863년 조선의 제25대 왕 철종이 승하하게 됩니다. 철종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떠나자 철종의 조카 고종이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역시 좀 어리죠?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당시 좀 어렸던 고종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세도정치 시절 안동김씨 가문은 자신들의 일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 있으면 가차없이 죽이거나 귀양을 보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숨을 죽이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철종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왕실의 제일 어른이었던 대왕 대비와 손을 잡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게 되지요. 그게 바로 고종입니다. 자신의 아들로 인해서 권력을 잡게 된 흥선대원군은 서양 세력의 위협을 이겨내고 세도 정치로 인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펼쳤는데요. 첫 번째, 인재 등용입니다. 부패한 관리들이 많았다고 했죠? 그런 관리들을 다 내쫓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고루 등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개혁입니다.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양반에게도 세금의 일종이었던 군포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군포는 군대에 가지 않는 대가로 내던 삼배나 무명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군포도 안 내도 됐었던 거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내라고 한 겁니다. 세 번째, 서원 정리. 서원은 원래 선비들이 학문을 닫고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런 곳이었는데요.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서원을 대폭 정리하지요. 네 번째, 경복궁 중건.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불에 탔던 경복궁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인재 등용, 세금 개혁, 서원 정리, 이 세 가지의 개혁이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면 경복궁 중건 같은 개혁은 백성들의 큰 원망을 사게 되었습니다. 바다로 가볼까요? 당시 조선의 바다에는 이양선, 즉 조선의 배와는 다른 모양을 가진 서양의 배가 많이 출몰 했는데요. 조선과 통상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말하는 거죠. 조선이 이 통상 요구를 거부하자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군대를 앞세워서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중 첫 번째,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양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한 천주교도를 조선에서 처형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를 원인으로 해서 프랑스군이 함대를 보내서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조선은 무기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심히 싸웠지요. 양원수 장군이 이끈 조선군에게 정족산성에서 패한 프랑스군은 퇴각하면서 외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던 귀중한 물건들을 빼앗은 뒤에 돌아갔습니다. 이때 뺏어간 물건 중에 1975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창고에서 일하던 박병선이 발견하여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보물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조선 왕조 의궤이지요. 이 조선 왕조 의궤는 프랑스와의 협상 끝에 2011년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 빌려주는 형식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면 좋겠죠? 다음은 1871년에 일어났던 신미양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에요, 미국 상선이 평양 부근에서 통상을 거부하는 조선 관리를 가두고 포를 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화가 난 평양 사람들이 이 미국 상선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죠. 미국은 이를 구실로 하여서 강화도를 침략하였습니다. 강화도는 무슨 죄니? 어재현이 이끄는 조선군은 광송보라는 곳에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조선군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조선 조정이 미국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자 결국 미군은 포기하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렇게 두 차례의 서양의 침입을 물리친 흥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서양 세력이 침입하면 싸우겠다는 글을 새긴 척화비를 세워서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건히 밝혔습니다. 척화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일이다. 흥선대원군의 아주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겠네요. 신미양요가 일어난 지 4년 후인 1875년 일본은 조선의 통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군함인 운효호를 보냅니다. 이 운효호는 강화도 초지진 주변 해안을 불법으로 측량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 왜 우리나라 바다로 자기 마음대로? 이에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대포를 쏘아서 돌아가도록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일본 군함은 초지진에 대포를 쏘면서 위협했죠. 그리고선 개항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1년 후 1876년 일본과 조선의 대표가 강화도에 모여서 조약을 맺게 되었고 조선은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는데요. 그러나 조선에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와 같은데요. 강화도 조약이 왜 불평등 조약일까요? 자, 먼저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것을 이용해서 조선을 쉽게 침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조선의 바다는 조선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남의 나라인 일본이 함부로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또 조선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을 일본 관리가 심판하게 된다면 일본인의 범죄를 조선 스스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조선의 입장이 반영되었다기보다는 일본에 유리한 것으로만 채워진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 틀림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조선 후기 서양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통상을 요구할 때 서로 다른 두 주장을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박규수와 최익현입니다. 박규수는 개항에 찬성을 했습니다.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무력으로 공격을 해오면 싸워서 물리치고 이들 나라가 교류를 요청하면 조약을 맺고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반대로 최익현은 도끼를 들고 상소를 할 정도로 반대했습니다. 일본 서양 세력과 교육을 하게 되면 백성의 마음은 망가지고 나라의 풍속은 문란해져 수년 후에 우리의 땅과 집이 모두 황폐해지고 나라 또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에 동의하시나요? 박규수? 최익현? 자, 다음으로는 개항 이후 조선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개항 이후 조선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대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청해 사절단을 보내고요. 일본에는 수신사를 파견했습니다. 예전 혹시 통신사 기억나나요? 통신사가 조선의 발달된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수신사는 일본을 통해 서양의 문물을 알아보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럼 개항 이후 조선의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의 산업은 소규모 수공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낸 서양의 문물들이 막 들어오자 조선의 산업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죠. 또 일본 상인들이 쌀을 일본으로 유출하면서 쌀값이 아주 크게 올랐습니다. 일부 지주와 부농, 상인은 큰 이익을 얻었지만 농민과 도시 빈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자, 조선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군대를 양성합니다. 바로 별기군이었죠. 별기군은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으나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구식 군인들은 1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하는 등 아주 차별을 당하고 있었죠.
1년 만에 준 월급에 모래와 겨가 섞여 있자 구식군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장난하나? 바로 난을 일으켰죠. 이것이 바로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도시 빈민들도 이 구식 군인들에게 합세를 했고요. 이들은 관청을 습격해 무기를 빼앗고 일본 공사관과 관리를 공격, 결국 궁궐까지 쳐들어갔죠. 그러나 청의 군대가 개입하면서 이모군란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청이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하죠. 이모군란 이후 청의 간섭이 심해지자 조선의 빠른 근대화를 원하던 사람들의 마음은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청을 따르는 무리를 몰아내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자 했던 급진 개화파들은 일본의 힘을 빌려 우정총국 개국 축하잔치에서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1884년에 일어난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을 일으킨 박용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등은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 신분제도를 철폐와 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개혁을 추진했죠. 원래 무언가가 좀 바뀌려면 사실 좀 오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러던 중 청군의 반격을 받게 됐고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일본이 철수를 그냥 해버립니다. 헐. 이로 인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나버렸죠. 3일천하 김옥균이라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에 나오는 노랫말의 가사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갑신정변의 실패로 청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 물가는 계속 오르고 관리들의 횡포는 더더욱 심해지고 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학은 농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는데요. 특히 대표적인 곡창지대였던 전라도 지방은 관리들의 수탈이 더욱 심했습니다. 뭐가 많으니까 뺏어갈 것도 많았나 보죠. 이에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들은 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하기 위해 봉기했지요. 바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는 1894년이었습니다. 동학 농민군은 전주성까지 진격하는 등 아주 그 기세가 무서웠는데요. 조선 조정은 청에 또 군대를 요청하죠. 청에 군대가 들어오자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일본도 덩달아 같이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세가 개입하자 동학 농민군들은 이런 외세의 개입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조정과 화약을 맺고 스스로 해산을 했습니다. 농민군이 해산하자 조정은 청군과 일본군에게 야, 너네 돌아가, 철수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러더니 청을 공격해서 갑자기 조선 땅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어이가 없네. 이것이 1894년 일어났던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의 정치에 간섭하게 되자 물러났던 동학 농민군들이 일본군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일본군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으나 무기의 열세가 너무 심했겠죠. 결국은 패하게 되면서 동학 농민운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단원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 첫 번째 소단원 조선의 개항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좀 지루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됩니다. 그렇더라도 차근차근 일어난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